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사실 저는 좀 평범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댁을 봤을 때는 그들은 좀 평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시집을 오면서 처음으로 가족 간의 갈등을 겪게 되었고 지금은 그 결말을 보면서 우리 남편이 많이 안쓰럽고 안타깝게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더 저는 우리 남편을 사랑해주고 앞으로도 든든한 가족이자 영원한 편으로 있어주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보려고 해요. 이쯤 되면 우리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궁금하실 텐데요. 여태까지 남편과 시댁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저와 남편은 먼저 각자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일반 물류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카드 콜센터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서로 직업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각자 알고 있는 그 지인이 우리가 서로 성격도 잘 맞고 결이 잘 맞는 사람들일 것 같다며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시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얼른 소개를 받았죠. 근데 막상 만나보니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큼 순둥순둥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사람 자체가 선하고 순했어요. 정말 어느 정도로 순했냐면 남편은 늘 회사에서도 직장 상사가 혼을 내면 한 번도 따지는 법 없이 그저 웃으며 넘기는 사람이었고 저랑 연애할 때도 저한테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물론 성격이 막 나가는 건 아니었지만 가끔 한 번씩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남편에게 괜히 짜증을 낼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남편은 저에게 왜 그러냐고 화 한 번 내지 않고 늘 저를 달래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연애 중반쯤 갔을 때 제가 고객 상담을 하다가 진상을 만나 기분이 바닥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죠. 그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남편에게 짜증을 좀 냈었는데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남편이 갑자기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짜증을 내서 남편이 화가 나 가버린 건가 싶어 또 여기에 오는 미안함과 서운함에 전화를 해볼 참이었죠. 근데 그때 전화기를 막 들고 있는데 어디선가 남편이 나타나더니 한 손에는 큰 꽃다발이 들려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건네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당신은 화를 내도 예뻐. 그러니까 나한테 마음껏 짜증내고 화내. 내가 다 받아줄게. 오늘 진상 만나서 마음 많이 상했을 텐데 이 꽃으로 기분 내자 우리 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미안함과 고마움과 감동이 밀려와 한참을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 남편과의 결혼도 결심을 했고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나를 사랑해주고 서로 아끼면서 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서로 결혼 이야기를 하며 본격적으로 양가에 인사를 하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쪽은 연애를 하면서는 몰랐는데 결혼을 위해서 어떤 집안인지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를 들으니 꽤나 엘리트 집안에 스펙이 좋은 집이더라고요. 우선 시아버지는 대기업 임원까지 하시던 분이셨어요. 현재는 퇴직을 한 상황이었지만 노후 자금까지 싹 마련하신 터라 여유 있게 지내시고 계신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범한 가정 주부셨고 남편의 형제로는 시숙과 시동생이 있었죠. 여기에서는 또 희한하게 세 형제의 스펙이 갈렸는데요. 첫째인 시숙은 시부를 따라서 명문대를 나왔다가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혼은 이미 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남편 밑에 있는 시동생은 공부하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이었죠. 저희 남편도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시동생은 특이하게도 음악 쪽으로 열심히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창 음악한다며 지내고 있었고 나중에는 본인이 다 작사 작곡을 해서 앨범까지 냈었죠. 물론 그게 잘 되진 않았지만 시동생은 본인의 삶에 꽤나 만족을 하면서
잘 사는 듯 했어요. 시부는 그걸 상당히 못마땅해 하면서 보고 있는 눈치였지만 저는 그래도 시동생의 음악도 좋았고 나름 그 분야에서는 열심히 하면서 제 밥 벌어 먹는 수준으로는 사는 것 같아 응원을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공부머리는 없었어도 성실함이 있었기에 물류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하면서 돈 아껴가면서 월급도 많이 모으고 있었고 늘 허튼데 돈 안 쓰고 필요한 곳에만 딱딱 쓰면서 성실하게 돈을 모으고 있었기에 저는 그런 남편이 든든하고 좋았답니다. 그렇게 시댁의 사정을 다 파악하고 나니 저는 오히려 우리 남편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물론 시숙이 저희 남편보다 스펙도 더 좋고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긴 했지만 은근히 뺀질거리는 구석이 있었어요. 제 눈에는 그게 다 보였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정이 잘 안 가던 거 있죠? 그래도 앞으로 한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잘 지내려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시숙이 큰일을 치르는 바람에 시댁 집안에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된 거였습니다. 저희는 결혼할 때 시부가 돈을 2억을 보태주셨어요. 시숙 때도 돈은 그 정도 비슷하게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근데 2억으로 집을 사기에는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동안 일하면서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을 합하고 더 부족한 금액은 대출을 받으니 4억짜리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혼치고는 꽤나 여유롭게 시작한 편이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결혼 후에 아이를 빨리 가질 생각이라 번거롭게 애 낳고 이사 가는 것보단 처음부터 좋은 집으로 잡아놓자 싶어서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였는데 그게 나중에 가서는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결혼한 지 거의 3년 만에 아이를 둘이나 낳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나름 순조롭게 결혼을 시작하나 싶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이 시댁이 삐그덕거리는 사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세 형제에게는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더라고요. 그건 다름 아닌 시아버지가 보는 시각에서의 서열이었죠. 시아버지는 생각보다 차별을 많이 하셨는데 시숙을 상당히 많이 의지하고 아끼신다는 거였어요. 물론 효도 노릇하는 건 거의 대부분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종종 가서 술친구도 해드리고 말동무가 되어드리면서 퇴직 후 적적하게 지내는 시부의 친구 노릇을 톡톡히 잘 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시부도 처음에는 시숙과 차별은 좀 했었어도 저희 남편에게도 잘하고 사이가 참 괜찮았어요. 근데 이 둘이 틀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숙이 잘 다니던 대기업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 전선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시숙은 애초에 제가 뺀질거리는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시숙은 늘 가족 모임에서 만나면 늘 남편이나 저한테 이런 소리를 했었어요. 야, 도일아, 너 그렇게 물류회사 다니면서 어렵게 돈 벌면 재수 씨한테 미안하지 않냐? 나처럼 공부까진 잘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좀 더 괜찮은 회사를 갔어야지. 물류회사가 뭐냐? 물류회사가. 이 형은 말이다. 대기업을 다녀도 성이 안 차. 돈을 많이 벌어야 내 마누라도 행복하고 부모님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않겠어? 자고로 말이야. 남자는 사업하면서 큰 돈 좀 만져봐야 그릇이 커지는 법이야. 너는 그 간장 종지처럼 속이 좁아가지고 그 정도 돈밖에 못 버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속을 뒤집어 놨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때마다 우리 남편은 또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 위험한 짓을 왜 해? 사업은 아무나 해? 나는 사업한답시고 여기저기 일 크게 벌려놓고 나중에 뒷수습 못해서 그러는 것보다 지금부터 안정감 있게 마누라한테 돈 꼬박꼬박 잘 주면서 그렇게 살 거야. 오히려 인생 한 방 원했다가 더 골로 가는 수가 있다고. 그리고 나는 충분히 지금도 돈 잘 벌면서 우리 마누라도 부모님도 잘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형이나 잘 살아.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숙은 그때마다 더 반박은 못하고 입맛만 다시더라고요. 근데 매번 그렇게 당하고도
나중에 되면 또 남편에게 이런 비슷한 유의 말들을 몇 번이고 반복을 하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때는 저도 참기가 힘들어서 반박을 하려는데 그때는 우리 형님이 나서주더라고요. 여보, 그만 좀 해. 도대체 왜 그래? 잘 살고 있는 분들한테. 나는 오히려 우리 동서가 너무 부럽다. 우리 서방님이 어찌나 동서한테 잘하는지 당신도 좀 보고 배워. 설거지도 못하게 해. 무거운 거 들면 얼른 가서 들어줘. 힘든 일 안 시키고 늘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거 옆에서 보면 얼마나 예쁘면서도 부러운데 당신은 그렇게 해보길 했어? 맨날 어려운 건 다 나 시키고 집구석에서도 설거지도 안 해. 빨래도 안 개. 그냥 탱자탱자 놀잖아. 그 돈 잘 버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매번 사람을 꼽죠? 내가 볼 땐 우리 동서네가 훨씬 나. 우리보다 훨씬 행복하게 산다고. 그러니까 그만해 이제. 앞으로 더 하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때 형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들은 시숙도 그 다음부터는 직장이나 돈 얘기 가지고 괜히 시비 거는 일은 안 하더라고요. 그때 고마웠던 것이 인연이 되어서 저는 형님과 더 가까워졌었어요. 평소에 우리 형님은 진짜 좋은 사람이었는데 형님도 형님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이라 그런지 애초에 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 낳을 때 조카들 옷 사준다고 예쁜 옷, 멋진 옷 보이면 사다가 보내주시고 용돈도 아낌없이 주셨어요. 게다가 몇 번은 제가 임신했을 때 몸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 남편이 일을 나가는 바람에 저 혼자 아픈 걸 이겨내야 했을 때 형님이 두 팔 걷고 나서서 저희 집으로 와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면서 제 병간호를 해주셨죠. 그만큼 좋은 분이라서 저는 형님만큼은 정말 잘 따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형님 보며 시숙을 참아주고 시댁에서도 나름 적응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던 때 시숙은 사업을 하겠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며 통보를 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잘 다니던 직장도 다 그만두고 웨딩 사업을 차렸는데 그때 우리 시아버지가 본인의 거의 모든 재산을 쏟아서 투자를 해주신 듯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사업이 잘 되는 듯 싶더라고요. 요즘은 애기야 많이 낳진 않지만 결혼은 그래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시숙은 스몰 웨딩부터 시작해서 성대한 결혼식까지 컨셉을 잘 잡아서 진행을 하는 듯 했습니다. 인터넷에는 바이럴 광고도 많이 내면서 거의 사업 시작하고 1년 정도는 잘 되는 듯 했죠. 그때 저희 시부가 얼마나 의기양양해졌었는지 몰라요. 본인이 투자한 만큼 시숙의 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잘 돼가니 좋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시숙의 사업이 잘 되어가는 만큼 시숙과 남은 형제들에 대한 차별도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이때 막내인 시동생은 사실 거의 차별받을 일은 없었습니다. 원래 음악하는 걸 반대하는 시부 때문에 저희나 시모하고만 연락을 조금씩 하면서 지냈지 시부 쪽하고는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별은 오롯이 저희 남편과 저희 몫이었습니다. 정말 시부의 차별은 누가 봐도 서운하다고 싶을 만큼 차별이 심했어요. 저희한테는 결혼 때 그 2억 해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준 것 없었으면서 시숙이 웨딩 사업할 때는 사업하는 사람은 자고로 차부터 달라야 한다며 차를 사줬는데 국내에서 제일 좋은 8천만 원짜리 신형차를 떡하니 사주더군요. 우리 때는 시숙에게 시아버지가 차를 사주고 난 다음이었는데 남편이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차를 한번 박은 적이 있었어요. 차가 이미 노후가 좀 된 차라서 보험 처리해서 고쳐 쓰기가 아까웠는데 그렇다고 새 차로 바꾸는 것도 부담스럽고 해서 고민을 하던 때가 있었죠. 그때 시아버지는 정말 서운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 가족 모임에서 저희가 차가 고장나 대중교통 이용해서 왔다며 차를 바꿔야 할지 아니면 고쳐서 그냥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시아버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야, 니네가 돈이 썩어 빠졌지, 썩어 빠졌어. 그냥 고쳐 쓰면 되지 뭘 바꿀 생각을 해.
하여간에 없는 것들이 더 돈 쓸 궁리나 하지. 야야,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고쳐서 써. 아니면 혹시 너네도 차 바꿔달라고 지금 그 얘기 꺼내는 거냐? 너네도 장남처럼 사업해가지고 승승장구하면서 나한테 잘해봐. 그럼 내가 차 몇 대라도 사주지. 하여간에 양심도 없는 것들이야. 아버지, 저희 차 바꿔달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었어요. 앞으로 애들도 더 클 거고 이번에 사고가 꽤 크게 나서 고치는 게 거의 새로 사는 것 수준만큼이나 많이 들어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비용은 다 저희가 알아서 할 거고요. 아버지한테 손 벌릴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제가 괜히 말씀드렸네요. 됐습니다.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버님께 차 사게 돈 달라고 손을 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어쩌다가 대중교통 타고 온 걸 이야기하게 되었고 차 있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꺼낸 말이었는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때는 속상하고 서운하더라고요. 저희는 나름 아껴서 산다고 결혼 전에 원래 타고 다니던 제 차도 결혼을 하면서 팔아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알뜰살뜰하게 잘 살아보려는 저희였는데 그 노력은 생각하지도 않고 시아버지 멋대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서운했죠. 하지만 서운한 일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했을 때 이미 시숙내는 첫째 조카가 한 명 있었는데 저희도 결혼을 해서 첫째를 낳은 뒤에 둘째를 가졌을 때 시숙내가 막내 조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생년월일로 따지면 저희 집 막내랑 동갑인 막내 조카가 먼저 태어난 상황이었던 거죠. 그 당시는 시숙내가 사업을 한창 준비할 때쯤이었고 그 조카가 돌이 되었을 때는 사업이 한창 활발하게 잘 되던 때였습니다. 신이 나서 한창 시숙을 금이야 오기야 수발하던 시아버지는 그때 막내 조카 돌잔치를 직접 성대하게 열어주셨어요. 사업하는 사람인지라 어떤 잔치는 크게 해야 면이 서는 거라면서 1인당 음식값이 거의 5만 원이 넘는 뷔페에서 돌잔치를 해주셨죠. 무슨 애 돌잔치를 이렇게 큰 데서 하나 싶을 만큼 성대했는데 그때는 저희도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밥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정말 서운한 일이 또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근데 몇 개월 후에 저희의 돌잔치가 다가왔는데 그때는 시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첫째 돌잔치는 주변 사람들 다 초대해서 했었지만 둘째까지 부르기에는 미안해서 그냥 가족들끼리 좋은 곳 가서 식사나 간단히 할 생각으로 식구들을 초대했었어요. 그때 우리 형님이나 시동생은 돌반지를 좋은 걸 해서 주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형님은 돌반지뿐만 아니라 목걸이랑 팔찌까지 해다 줘서 얼마나 놀랍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형님, 왜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막내 조카 때는 제가 좋은 것도 못 해줬는데. 에이, 그럼 뭐 어때? 다 자기 사정에 맞춰서 하는 거지. 동서는 지금 들어갈 때가 많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건 과분하게 많이 해준 거야. 오히려 내가 이렇게 넉넉하니까 우리 조카한테 멋진 돌 선물 해줄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데. 아이, 참, 형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형님이 계신다는 게 그 당시에는 정말 고맙고 감사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뒤에 보인 선물에 정말 큰 실망을 해야만 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시부가 막내 조카 돌잔치를 성대하게 치러주는 걸 보며 우리는 저 정도까진 아니어도 선물은 좋은 것 해주시겠지 했었어요. 아니면 용돈이라도 좀 챙겨주시려나 싶었습니다. 아니, 사실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평소에 차별했었어도 이건 차별을 떠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의 돌인데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시아버지는 정말 제 생각보다도 더 매정하고 차별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선물이랍시고 그것도 그냥 휙 던지듯 주는데 저는 포장이 박스에 있길래 내심 기대를 했었어요. 하지만 그 상자를 열어본 순간 저는 정말 거의 경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상자의 안에 들어있던 선물은
다른 것도 아닌 애기 쪽쪽이가 세 개로 묶여져 있는 세트였죠. 저는 하다못해 정말 못해도 애기 돌반지는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그 애기 쪽쪽이 세 개로 끝나 있는 걸 보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시숙네는 그렇게 성대하게 돌잔치를 열어주고 돌반지도 손에 끼워줬으면서 우리 애는 돌반지는커녕 용돈도 한 푼 없이 쪽쪽이 세 개로 끝났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만약 우리 시모 아니었으면 저는 집에 가서 펑펑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선물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차별받는 게 너무 서러워서요. 근데 우리 시모가 나중에 저를 따로 불러서 해준 행동 덕에 그 서러움을 면할 수 있었네요. 돌잔치가 어느 정도 끝날 무렵에 시모가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봤죠. 그때 시모가 저에게 하나 건넨 것이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애기 돌반지와 목걸이가 들어있는 선물 상자였어요. 저는 평소에 돈 관리를 시부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도 안 쓴 돈을 시모가 어떻게 썼는지 놀라워서 바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아니 돈도 없으실 텐데 이걸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게다가 아버님이 선물 다 주셨잖아요. 아유, 나도 몰래 모아둔 돈 정도는 있어. 그 짠돌이 인간 돈은 내가 쓸 생각도 못해도 가끔 가다가 너네가 나한테 찔러준 용돈 모아둔 걸로 샀다. 그 인간이 그 쪽쪽이 사는 거 보고 내가 정말 경악했지 뭐냐. 돌반지라도 사자고 했는데 돈 없다고 굳이 그걸로 마무리를 하길래 내가 몰래 내 돈으로 사봤어. 첫째네는 돌잔치도 그렇게 열어줬는데 이것밖에 못 해줘서 정말 미안하다가 아까 선물 보면서 많이 서운했지. 나도 자식들 키워봐서 네 마음 잘 알아. 평소에도 서운한 거 많을 텐데 그런 거 하나 내색 안 하는 것만 봐도 나는 안쓰럽고 미안해. 그러니까 이거 바꿔서 잘 보관해둬라. 그리고 꼭 필요할 때 써. 알았지? 저는 저를 생각해 주시는 시모의 따뜻한 마음에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던 거 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모에게 안겨서 펑펑 울었네요. 그때 저를 다독여주던 시모의 손길이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만약에 그때 시모가 아니었다면 저는 시부에게 당한 서름이 커서 상처로 오래 남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 시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차별을 하더라고요. 명절 때 인사드리러 가면 우리 애들한테는 용돈도 꼭 5천 원씩만 쥐어주면서 시숙네 조카들한테는 5만 원씩 턱턱 내주고 그랬어요. 애들이 아직 많이 어려서 용돈 받는 의미가 별로 없긴 했지만 저는 그것도 나중에는 다 서운하더군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달랐어요. 저희 남편은 어떤 상황이 와도 시아버지께 재정적인 지원은 일절 바라지도 않았고 시숙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도 부러워한다거나 욕심내는 일이 없었죠. 그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욕심 안 내고 남의 것 탐내지 않는 남편이 더 존경스럽고 좋았어요. 오히려 나중에는 시숙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남의 것을 탐내고 욕심내는 쪽이 우리 시숙과 시부 쪽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던 시아버지와 시숙의 천하도 딱 1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1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큰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건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그 시국이 터지게 돼버린 사건이었죠. 너도 나도 마스크를 쓰고 너도 나도 외출 제한을 받으면서 시숙의 사업은 점점 망해져 가고 있었어요. 금방 끝날 거라 생각했던 그 바이러스는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결국에는 실내 수용 인원이 제한에 걸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결혼식 인원까지 통제가 되었잖아요. 그러기 시작하게 되면서 신혼부부들이 결혼식을 계속해서 취소하고 미루는 상황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적자가 오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부에게서 우리에게 종종 전화가 왔는데 그건 다름 아닌 대부분 돈 얘기였습니다. 시부는 거의 전 재산을 시숙의 사업에 투자를 했어서 노후 자금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불똥이 우리에게로 튀더라고요. 시부는 상황이 어려워지면서부터 시숙에게 돈을 못 받아내니까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이러했어요. 예, 지금 니네 형 사업이 많이 힘들다. 너도 이 나라 돌아가는 소식 들으면 다 알 것 아니냐. 그래서 말인데 2천만 원만 좀 빌려다오. 나도 필요하고 네 형도 필요한데 지금 둘 다 돈이 없다. 사업 어떻게든 살려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돈 좀 보내줘라. 그렇게 차별할 때는 언제고 다짜고짜 와서 손 벌리는 게 저는 영 달갑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착한 우리 남편은 시숙이 그래도 우리 결혼할 때 돈 2억을 해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갚는다는 생각으로 2천만 원을 구해서 보내주더군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시부의 요구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거의 2년 정도를 몇 번이나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그때마다 남편은 시부가 해준 그 돈 2억까지는 해주려는 생각이었는지 돈을 계속해서 마련해서 붙여주었어요. 그러면서 꼭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죠. 아버지, 돈은 보내드리는데 이거 전부 다 아버지가 우리 신혼집 구할 때 도와주신 그 2억 갚아드리는 것뿐이에요. 여기에서 더 넘어가면 저는 더 못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꼭 필요할 때만 말씀을 하시던가 나중에 가서 그 돈 노후에 쓸 돈으로 받고 싶으시면 더 참았다 그때 받으세요. 저도 한없이 돈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시부는 항상 알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요구가 점점 지나치기 시작했고 한 번은 이런 말까지 꺼내더라고요. 야, 둘째야. 내가 지금 술값이 없다. 심지어 담배 살 돈도 없어. 그러니까 용돈 좀 보내봐라. 한없이 황당한 요구에 그때는 저희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이젠 하다 못해 아버지 술값 담배값을 보내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돈이 없으면 제발 어디 나가서 일이라도 하세요. 형사 그렇게 망한 꼴 보셨으면 이젠 아버지도 정신 차리고 다른 일 알아보셔야 할 것 아니에요. 뭐야? 이게 이제 나랑 지형 망하고 너한테 돈 좀 달라 한다고 아주 이 애비가 우습게 보이냐? 어? 자식으로 네가 그런 거 하나 못 해줘? 아버지는 저한테 도대체 뭘 해주셨는데요? 결혼 자금으로 2억 해주신 것 외에 그동안 형이랑 저 차별을 얼마나 하셨어요? 근데 이제 와서 애먼 형은 가만 냅두고 저한테만 손 벌리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됐고요. 저 그것만큼은 못 보내드립니다. 남편은 이때는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근데 사실 그때 시아버지와 시숙은 거의 연이 끊긴 상황이었어요. 시숙의 사업이 망하면서 시부가 투자했던 돈을 한 푼도 돌려주지 못했고 시부는 그때부터 시숙에게 차라도 팔아서 돈 갚으라고 성화였지만 시숙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차로 또 엄한 짓까지 하고 다니 모양이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알았냐면 전부 다 시숙의 아내였던 형님이 저에게 직접 말해줬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거였어요. 시숙은 사업이 망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사업으로 번 돈까지 싹 다 말아먹었는데 그때 진짜 쓰레기 짓을 했더군요. 그건 바로 형님을 두고 핀 바람이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에서 일하고 사업으로 좀 번 돈으로 이것저것 부리던 사치벽을 못 끊어서 골프 치러 다니고 하다가 결국에는 바람까지 핀 듯했죠. 그때 그걸 알고는 형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좋은 사람이었던 형님이 슬퍼하는 걸 보면서 위로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했어요. 결국에는 시숙은 그때 이혼을 하게 되었고 형님이 애들도 다 데리고 가면서 결국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시부가 팔아서 돈 갚으라고 했던 차도 결국 처분을 하고는 그걸로 형님께 얼마 안 되는 위자료로 겨우 챙겨주게 된 수준이었어요. 그러니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나가리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망해버린 시숙에게 더는 바랄 것이 없어진 시부가 이제 와서 저희에게 빌붙기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남편이 화를 내고 끄는 게 얼마 전인데 또 얼마 못 가서 시부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때는 정말로 지금까지 겪은 어느 일보다 황당 그 자체를 맛보게 되었죠.
사연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희가 결혼을 할 당시 신혼집 얻어줄 때 시부는 저희에게 2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집을 사기에는 그걸로 부족했기 때문에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을 합하고 대출까지 받은 돈까지 보태서 총 4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샀었는데 5년이 지난 시점에 집값이 7억까지 올라 있었어요. 원래는 8억까지 올랐는데 최근에 집값이 떨어지면서 7억 정도로 잡혀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걸 시부가 그 시세를 알게 되더니 제 남편에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예, 도일아. 너도 알다시피 네 형 이혼하고 사업까지 망하고 이제는 완전히 빈털터리 신세된 거 알지? 그래서 임마, 내가 너한테도 그동안 이 애비 좀 도와달라고 했던 거 너도 잘 알고 있잖아. 근데 그날 그렇게 매정하게 끊어버리냐? 너도 나한테 그러고 좀 미안했지? 그거 만회할 기회 내가 주마. 그리고 너도 이제는 나한테 더 줄 돈 없다고 하니까 내가 딱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마. 너네 내가 신혼집 얻어줄 때 돈 줘서 산 니네 집 말이다. 내가 알아보니 지금은 4억에서 올라가지고 7억 정도 하던데 이 애비한테 그것 좀 돌려줘야겠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깜짝 놀라 시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아빠, 저희 결혼하면서 이 집 구할 때 아빠 얼마 도와주신 줄 아세요? 2억 도와주셨어요. 그 나머지 돈 우리가 다 모은 돈으로 대출받은 돈으로 보태서 사고 그게 7억까지 오른 거라고요. 누가 보면 아빠가 우리 신혼집 다 해준 줄 알겠어요. 야, 내가 만약에 너네 2억 안 도와줬으면 너희가 그 집 살 수나 있었겠어? 역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내가 왜 못난 자식들 둬서 이 말년에 이렇게 고생해 하는 건지 모르겠다. 네 애비는 대기업 임원까지 한 사람이야. 이 장남이라는 놈은 대기업 잘 다니다가 갑자기 때려쳐서는 웨딩 사업인지 뭔지 한답시고 내 전 재산 노후자금까지 싹 다 돈 다 말아먹고 둘째 아들이란 놈은 돈 좀 달라 그러니까 이제 나 몰라라 하면서 애비한테 소리나 지르고 막내란 놈은 되지도 않는 노래한답시고 음반 내서는 그것도 다 쫄딱 망하고 내가 도대체 누구를 보고 살아야겠냐? 어? 내가 도대체 누구를 보고 살아야 하냐고? 아버지, 말은 좀 똑바로 하세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저한테서 가지고 간 돈이 얼만 줄이나 아세요? 거의 1억 5천이 다 가까워 가요. 그거 다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서 도와드린 거예요. 그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형하고 나를 얼마나 차별하셨어요. 맨날 나나 막내 볼 때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장남이 최고다. 무조건 장남이 옳다. 얼마나 차별하셨냐고요. 다 필요 없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동안 아버지한테 드린 돈, 그거 다 저희 신혼집 구할 때 주신 돈 갚는 심정으로 제가 해드린 거라고. 저는 이미 많이 해드렸고 더 해드릴 게 없습니다. 뭐야? 이게 양심이 있으면 임마, 네가 그따위로 말하면 안 되지. 내 덕에 아파트 산 건데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당장 내 돈 내놔라. 이자까지 쭉 쳐서 다 가지고 와. 저희 남편의 반박에 여전히 시아버지는 뻔뻔하게도 저희가 결혼할 때 줬던 자금을 돌려달라고 다짜고짜 이야기하더니 급기야는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했어요. 원래는 이 두 부자 사이가 이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었는데 시숙이 사업을 그동안 돈 문제 때문에 저희 남편과 시부 사이에 이간질을 해놓은 게 있어서 더 사이가 안 좋아져 이렇게 문제가 커져버린 것 같아 좀 씁쓸하더라고요. 시숙 사업이 잘 될 때는 시부가 알아서 형제를 차별해서 생긴 틈도 있었지만 그 틈 사이에 시숙이 시부가 더 자기한테 잘하게 만들기 위함과 시부가 우리 쪽으로는 돈 줄 생각도 못하게 만들고 또 사업이 어려워질 때쯤에는 시부를 통해서 우리한테 돈을 좀 얻어내려고 우리가 뒤에 감춰놓은 돈이 많다. 근데 그걸 안 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부에게 많이 한 탓에 우리 남편과 시부 사이가 틀어진 것도 좀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틀어져 버린 걸 다시 되돌리기에는
상황이 너무 멀리 와버렸고 이번에는 뻔뻔스런 욕을 하는 시부가 기가 찰 노릇이었죠. 근데 그때 남편이 한 처사가 정말 속 시원했어요. 남편은 그동안 시부가 갑작스럽게 달라고 했던 돈들을 계산해 보니 정확하게 6천만 원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과 함께 이자를 준비해서 시부에게 주었는데 그 이자가 정말 상상도 못할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시부에게 건넨 이자는 다름 아닌 닭발이었어요. 시부는 평소에 닭발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 좋아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꼭 명절이나 가족 모임을 하면 밥상에 닭발이 늘 있을 정도였고 시부와 남편이 사이가 좋을 때 가끔 둘이서 술을 마실 때도 닭발 안주를 시켜서 먹곤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국물 닭발에 숯불 닭발에 안 해본 닭발이 없을 정도였고 어른들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그 배달 어플까지 배워서 시부는 늘 닭발을 집에서 시켜 먹을 정도였죠. 근데 그걸 잘 알고 있는 남편이 시부에게 다른 것도 아닌 닭발을 이자로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웃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닭발은 그냥 일반 닭발이 아니었고 완전 썩은 닭발이었다는 거였죠. 그걸 받은 시부는 당연히 노발대발하며 연락이 왔어요. 엄청 화가 났는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소리를 마구 지르시더군요. 네가 지금 나한테 감히 이딴 걸 보내? 지금 이 썩은 닭발을 먹고 네 애비 저 세상 가라고 보낸 거냐? 어? 아니요. 그걸로 저랑 아버지 사이가 끝났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버지한테 이제 계산 다 끝난 거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라고 선물로 보내드린 거니까 제 뜻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저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해요. 아버지 형하고도 인연 끊었다고 했죠? 저하고도 인연 끊어요. 그냥 저도 이제 더는 아버지랑은 연 못 이어가겠습니다. 입에 달면 품고 입에 쓰면 버리는 게 자식인가요? 저는 아버지한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차라리 제가 버림받겠습니다. 아버지가 저 못 버리신다고 하면 제가 아버지 버릴게요. 아버진 진짜 어떻게 제가 둘째 아들이지만 손주들이 2명이나 있는데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들이랑 며느리까지 같이 살고 있는 그 집을 어떻게 그렇게 홀랑 달라고 하십니까? 심지어는 시세가로 7억을 몽땅 다 달라고 하셨죠? 정말 아버지 맞으세요? 저 정말 안 해보기도 창피합니다. 저한테 주셨던 돈들은 제가 다 보내드린 거니까 이제는 더 우리 연락하지 말고 지냅시다. 서로 간에 어떤 도움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그냥 깔끔하게 여기에서 인연 끝내자고요.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시부에게서 온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어요. 시부는 화가 잔뜩 났는지 전화가 몇 번 오고 시모한테까지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도 남편은 끝까지 그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남편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기에 속으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좀 생겨났었어요. 왜냐면 사실 이 모든 만행은 시아버지 혼자서 저지른 일이었고 옆에서 있던 시어머니는 늘 시부를 말리면서 자식 걱정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한순간에 아들을 둘이나 잃게 될까봐 시모에 대한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역시나 우리 남편은 원래 효자였던 사람답게 시어머니는 정말 극진히 모셨습니다. 명절이나 시모 생신일 때면 늘 시모를 집으로 초대하거나 밖에서 따로 만나 선물을 챙겨주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그랬어요. 물론 그때마다 시부는 오지 못했죠. 근데 한 번은 또 시부가 시모의 약속 장소에 억지로 따라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여긴 왜 나오셨어요? 여긴 우리 식구들이랑 어머니만 만나는 자리인 거 모르셨어요? 죄송하지만 아버지랑은 식사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서 드시고 어머니는 나중에 따로 만나요. 저희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죠. 그걸 보면서 그때 시아버지가 엄청 또 화를 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이야,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어. 네 애미 목구멍만 포도청이고 이 애비 입은 목구녕도 아니냐? 어? 왜 나만 쏙 빼고 네 애미만 그렇게 챙기는 건데? 내가 여기 못 나올 이유는 또 뭐야? 그렇다고 그렇게 쌩하니 가버리는 건 또 뭐고?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요. 우리 사이는 이미 계산 다 끝난 사이고 저는 다시는 아버지와 연 잇고 싶지 않다고요. 아버지 지금 느끼시는 그 감정, 저는 예전역에 형이랑 저 막내 차별할 때부터 느꼈어요. 어떠세요? 직접 당하시니까. 당할 꼴이 못 되죠? 저랑 막내 동생은 수도 없이 느꼈습니다. 그 감정, 그러니 앞으로 다신 이렇게 몰래 따라 나오지 마세요. 또 그랬다간 저는 그때도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남편은 딱 이 한마디로 대답을 하고는 저와 애들을 데리고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저는 어쩌다가 시부와 남편의 사이가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건지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받은 상처가 꽤나 큰 듯해서 제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건 시모도 마찬가지인 듯했어요. 시어머니도 중간에서 중재를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지만 역시나 통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가서야 시부가 점점 느껴진 바가 있었는지 언젠가 한 번은 저희 집에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인 시부의 행동이 상당히 놀라웠어요. 시부는 저희 남편을 보자마자 다리를 부둥켜 끌어안으며 미안하다고 울부짖으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일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한테 몹쓸 짓을 했어. 다 내가 잘못한 거다. 이 못난 애비 용서해다오. 정말 미안해. 다시는 내가 너 차별 안 할게. 내가 그나마 자식들 보면서 사는 게 내 낙인데 너희가 이렇게 한순간에 다 없어지니까 내가 정말로 살 낙이 안 생겨서 그래. 미안하다.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절대로 남편의 다리를 놓지 않겠다는 듯이 꽉 끌어안고는 우는 시부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받은 상처는 생각보다도 더 깊었는지 이어지는 남편의 말에 시부는 좌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죠? 저는 더는 아버지와의 연 끌고 가고 싶지 않다고요. 저는요, 아버지가 저한테서 돈을 가지고 가서, 아니, 우리한테 돈을 안 해줘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니에요. 부모인데 돈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왜 제가 그것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동안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은혜만 해도 하나하나 다 갚기 부족한데. 근데요, 아버진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셨습니다. 돈 있는 자식만 자식 취급하고 돈 없는 자식은 자식 취급이나 하셨어요? 저나 막내한테 그동안 어떻게 대하셨어요? 아버지 손주들한테는 또 어떻게 하셨고요? 그저 형네 애들만 아버지 눈엔 손주들이었고 우리 애들은 아버지 손주들도 아니었어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리고 형도 빈털털이 돼버리니까 영 끊어버리시고는 이제 와서 저한테 손 벌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랑 며느리랑 아직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손주들이 살고 있는 집 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당장 내놓으라고 하셨죠?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동안 제가 아버지가 돈 필요하다고 하면 못 해드린 것도 아니고 제 선에서 어떻게든 해드리려고 했던 거 모르셨어요? 근데 이제는 저는 더 못합니다. 이제 돈 때문에 아버지 자식으로 좌지우지 되는 거 더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쯤 하시고 이만 돌아가십시오. 남편은 원래 성격이 한없이 참아주다가 정말로 안 될 것 같으면 칼같이 끊어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시부한테까지 나오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죠. 그 말에 시아버지는 더는 할 말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남편의 바지가 다 구겨질 정도로 꽉 쥐고 있던 손을 놓고는 그대로 터덜터덜 나가셨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니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정말 우리 자식들한테 저런 부모가 되지 않게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가 그렇게 가고 나서 지금은 현재 거의 1년 가깝게 시간이 지난 상황이에요.
남편은 여전히 시부와 화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부도 그 이후로는 더는 찾아오지 못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 이후로는 조금은 정신을 차린 건지 지금은 경비일을 알아보고는 일을 다니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젊은 시절 고생하면서 새 형제들을 키운 건 알겠지만 나중에는 명문대의 직업에 또 돈 때문에 차별을 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며 살았던 시부의 노년은 결국에는 끝이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저나 시어머니는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서 종종 남편에게 시부와 이제 그만 화해하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미가 안 보이네요. 아마도 남편의 상처가 더 아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또 하나 참담한 건 형님과 이혼한 뒤에 인생이 완전히 나라까지 떨어진 시숙은 한참을 혼자서 거의 폐인처럼 살다가 시어머니가 이러면 정말 사람이 죽겠다 싶어서 얼마 전에 시댁으로 데리고 들어가신 듯 싶더라고요. 물론 시부는 당장에 내쫓으려고 했지만 본인 처지가 또 시숙의 처지와 같다 보니 그냥 품고서 지금은 같이 사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숙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그 집에서 일도 안 하고 그냥 파묻혀 지내는 듯 싶었습니다. 결국 시부는 노년에 다시 자식을 키우는 꼴이 되어버린 상황인 거죠. 참 사람의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순간에 성공까지 맛보았던 사람들이 또 한순간에 나락이 되는 걸 보면서 저는 인생을 더 제대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이번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꽤 많이 받았는지 우리 애들한테 더 잘하고 저한테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틈틈이 시부와 시숙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시모를 챙기면서 같이 바람도 쐬러 다니고 용돈도 드리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또 저번에 한 번은 형님이랑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는데 형님은 지금 데리고 간 조카 2명을 데리고 워킹맘으로 잘 지내고 계시는 듯 싶었어요. 게다가 현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으신 듯 했는데 얼마 안 가 재혼도 할 예정이신 듯 했어요. 누구보다도 좋은 사람인 우리 형님이 행복해지길 바랬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 간만에 기분이 좋았답니다. 여러분, 옛말에 공자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같이 되기를 생각하고 어질지 않은 사람을 보면 속으로 스스로 반성하라. 이 말을 했었는데요. 저는 시부와 시숙을 보면서 그들이 참 믿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나는 절대로 저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지 하는 교훈을 많이 얻게 되었어요. 그건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에게 더 조건 없이 잘해보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여러분도 부디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들만 주변에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쳐볼게요.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